안녕하십니까, 김영진입니다. 9월은 약간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유동성 측면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국채 공급 일정이 이제 단기물부터 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거나 아니면 상품 시장 쪽에서 또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자극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생각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유동성 압박을 받고 또 뭐 달러 강세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이슈 포인트는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상품 시장은 원유 시장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략 비축류 얘기가 월 초부터 이 외신 쪽에선 나왔었는데 그거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지났었는데 오늘 한번 이 전략 비축류 얘기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마지막에 이제 이슈 포인트로 삼아야 되는 거는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감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도한 인플레이션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또 디스인플레이션에 부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또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약간 또 섣부른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이번 FOMC 회의에서도 뭔가 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닌가. 오늘 이슈 포인트는 그런 점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초에 발행되고 있는 국채 공급 일정하고요, 유동성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된 그런 초반에 국채 공급 결과 이렇게 보면은 364일짜리가 있었고 119일짜리, 182일짜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봐도 좀 엇갈리고 있어요. 어떤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렇게 일관성 있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찰 경쟁률도 뭐 좋아진 게 있고 뭐 나빠진 게 있고 외국인 지분율을 놓고 봐도 좋아진 게 있고 나빠진 게 있고 뭐 또 이렇게 좀 안 좋아진 것도 있고 뭐 이런데 뭐 크게 안 좋아졌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놓고 보면은 금리가 이 단기물 이제 한 달짜리가 맨 위고요. 그리고 1년짜리가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이 맨 아래쪽인데 10년물이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좀 자극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뭐 유가 같은 거 그런 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실제로 이제 발행이 된 1년물 뭐 이런 것도 좀 빨리 움직이는 그런 모습. 다만 이제 부채 위기 당시에는 이 한 달짜리가 그 단기 리스크가 이제 극대화되니까 한 달짜리가 막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잖아요.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다. 결국 자본시장 자체가 뭐 깨지는 듯한 그런 좀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깨질 이유는 없죠. 실제로 국채 발행이 좀 부담스러운 것이지 이것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어떤 리스크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압박이 점차 시작이 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가 울퉁불퉁 이렇게 불끈불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봤었던 발행 일정들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3년물짜리는 시작도 안 했고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5일, 6일 이렇게 발행이 된 그런 상태고 이제 오늘 밤에도 발행이 되고 할 텐데 진짜 발행은 이제 여기부터죠. 근데 대강 이 압박을 주고 있는 유동성의 압박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달러 강세 흐름도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놓고 보면 이러한 것들이 먼저 선반영이 되고 실제로 이제 10년물이 발행되는 이 전후로 해서 압박이 거의 절정에 달하고 그리고 시장이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시세의 흐름은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 국채 시장이 압박을 받고 달러 강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은 이 10일, 12일 사이에서 단기 정점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FOMC 회의가 지나서 요 끝에 2년물, 5년물, 7년물 항상 요 모든 게 이제 지나가고 한숨 돌릴 때 이때 또 사고 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1, 12 요때 좀 조심을 하시면 될 것 같고 FOMC 회의 지나서 26, 7, 8 요때 또 한번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다. 국채 발행이 미치는 그런 유동성 압박은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문제는 없지만 계속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고 시장의 조정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자체도 실질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유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좀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올해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고 뭐 이제 90불 가까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니까요. 그래서 뭐 CRB 쪽도 좀 자극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모든 그런 이제 원자재 상품 시장 쪽에 강세를 보이는 건 아닙니다. 농축산물 중에서 일부 좀 강한 것도 있긴 한데 뭐 유가 오른다고 그래가지고 상품 시장 전체가 달아오른 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가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점검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초반에 이 SPR 전략 비축류 이 얘기가 이제 외신 쪽에서 계속 나왔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점차 이제 이슈가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과 WTI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몇 가지 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위에가 미국의 전략 비축류 이 재고고요. 그 아래가 WTI입니다. 예, 보시면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뭐 이걸 갑자기 방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 갑자기 유가가 팬데믹 지나면서 또 이 인플레이션이 좀 강화되니까 높아지니까 100불 넘어섰을 때 이걸 좀 많이 방출을 했죠. 그리고 외신 쪽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다시 이제 채워 넣기 시작한 게 8월 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8월 중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가격대가 67에서 72불 배럴당이요. 그게 이제 타겟 레인지인데 그 비축류 이렇게 충당하는 그런 한 달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이게 바닥이 돼버렸다. 그래가지고 막 올라간다. 이렇게 지금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수요 대기 하는 그 가격대 67불에서 72.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이쯤 오면은 미국이 전략 비축류 다시 채워넣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을 할 테니까요. 가격대별로 본다면은 이 가격대가 오면은 이제 반등이 나타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이제 유가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이 전략 비축류 채워넣으려면은 이 줄어든 만큼을 이건 뭐 200만 배럴도 더 이제 이 감소시켰거든요. 물론 8월에 좀 이게 채워 넣어가지고 이 400만 배럴 위로 올라갔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이 수치 확정된 거를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수치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감소된 거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이제 집계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 8월 말 집계가 공식적으로 한번 나오면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비축류가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뭐 동이 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 계속 쌓아왔던 것이 이렇게 뚝 떨어진 그런 상황으로 봐야지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미국의 안정성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채워 넣어야 될 물량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유화업계 쪽으로 석유화학 업종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 제가 전체 미국의 유화 재고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 비축류하고 좀 비교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유화 제품의 재고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전략 비축류하고 전략 비축류 제외한 제품하고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 감소폭이 푸른색이 전략 비축류 제외한 유화 제품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재고가 줄어든 것처럼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이 맨 아래에 있는 전략 비축류가 일방적으로 줄어든 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그 이외의 유화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악화돼서 감소했던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뭐 2010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 그런 전체 재고가 봤을 때요. 그렇게 이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뭐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전략 비축류가 많이. 그러니까 재고 감소의 상당 부분이 전략 비축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이것이 이제 유화제품 전체적으로 무슨 호황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직도 이 팬데믹 당시보다는 완전히 회복이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서 유화업계의 에너지업계의 하나의 또 이렇게 상승 시그널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강력하게 작용이 된다라고 보기는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SPR이 이
감소했었던 부분을 다시 채워넣으면은 그러면 또 전체적으로 또 이게 한풀 식어버리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당장 채워낼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수준에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그런 수준이 이 가격대에 올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좀 이게 단기 시세는 이미 낮고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100불 이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세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런 배경 때문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기 매수세가 있을 그런 상황이지 막 최고가를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인플레이션이 시작이 되는 듯한 그런 흐름, 이거는 너무 과도한 해석은 좀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가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해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슈는 또 디스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그 좀 복잡한 흐름으로 인플레이션 안정 흐름이 일방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좀 복잡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CPI가 오늘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영업일수로 4일째 되는 날 이게 발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번 달 이렇게 놓고 보면 4일이 미국이 될 수가 없는 날 이유가 그 9월 4일이 휴일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일수가 4일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밤이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표 5월 달에 저점 치고 6, 7월까지 이렇게 올라간 그런 모습, 이제 그것까지가 여태까지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이 GSCPI가 좀 신뢰가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이유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밤에 나오면은 다시 정리해서 관련된 내용하고 몇 가지 좀 포함해가지고 다시 이 동영상 좀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GSCPI가 상품 시장하고 좀 동행하거나 약간 선행하는 그런 운송 지표가 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패드 쪽에서 정리한 거거든요. GSCPI에 대해서. 그래서 뭐 BDI 지수도 있고 하펙스 지수도 있고 뭐 몇 가지 이렇게 포함해서 산출한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놓고 봐도 이 상품 시장 쪽에서 선행하는 그런 운송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증권사를 오기 이전에 근무했었던 게 종합상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품 시장 쪽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시장에서 어떤 이제 제품을 이렇게 수입을 하거나 수출을 하거나 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품에 대한 그런 어떤 가격도 중요하지만 운송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수입이나 수출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 그것을 운송하는, 그러니까 내륙 운송이 되면은 만약에 수입을 하게 된다면 상대국의 내륙 운송, 그리고 또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 쉬핑 스케줄, 쉬핑 코스트, 이걸 또 봐야 되고, 또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또 운송하는 그런 운송 절차가 있잖아요. 만약에 수출의 경우는 그 정반대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의 아이템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운송계약은 뭐 2건, 3건이 이렇게 걸쳐서 좀 복잡하게, 지금 그렇게 좀 과정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상품이 움직일 때 그런 운송이 2, 3개의 그 계약이 같이 동반된다라는 점을 보면은 이 운송 지표가 의미하는 것이 이 상품 시장하고 동행하거나 약간 선행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항구는 실제 경기를 먼저 선행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항구 도시 쪽을 가보면은 경기 흐름을 좀 인식할 수 있다 이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도 그런 항구 도시가 있잖아요. 뭐 그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유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런 이제 지표들도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참고하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 GSCPI 지표가 선행하는 지표로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후에 또 이 지표가 나오면은 정리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관련된 지표들도 이렇게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그런 GDP Now 이것도 또 마찬가지로 약간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8일에 또 한번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업데이트 되면은 이 성장률 자체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것이 또 과열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점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FOMC 회의 이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나오는 코멘트나 어제도 몇 분이 또 코멘트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이 계속 뿌려집니다. 거기서 이제 페드의 스탠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뿌릴 때 과연 이러한 데이터를 뿌리는 그 의도는 또 뭔가,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 끝까지 한번 우리가 계속 좀 추적하고 관심을 좀 집중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인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9월 유동성 압박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시기가 되지만 실질적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또 피크치에 가까워오고 있다. 뭐 이 점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유동성 압박 속에서 같이 나타났었던 상품 시장의 인플레이션 재현 가능성, 이것을 너무 부담 갖기라기보다는 유가 중심의 잠재 수요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걸 따져봤을 때 계속 막 치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을 만든 다음에 안정이 되는 흐름, 그 정도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지속되는 이런 인프라 투자가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나타났었던 그런 흐름, 그러니까 정점 치고 나서 뭐 고용만 해결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 그런 이제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경기 흐름과 뭐 유가 재고 이런 것까지 좀 감안해서 봐야 되는 약간 좀 복잡해지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팬데믹이 이제 좀 안정이 되고 지나가면서 이제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경기 자체가 정상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놓고 본다면은 경기나 경제나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이 예전처럼 좀 많아진다. 그 관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단순하게 인플레이션이 급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이 어떤 식으로 좀 완화되는 식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거는 좀 복잡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특히나 이 인프라 투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요전에 잭슨홀 미팅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22쪽도 마찬가지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자칫 잘못 다른 광물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CRB 인덱스가 아직 과열권으로 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을 나타내고는 있지 않지만 인플레이션 급감보다는 좀 고점에서 지속이 되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또 이번에 유가하고 더불어서 강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 점을 좀 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체 시장에서 아직도 큰 기대, 정책의 전환을 큰 기대하기에는 약간 이런 상황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